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브 투데이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에 대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직접 비난 성명을 발표해 망발의 대가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통일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대해 대응해 직접 성명을 발표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첫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미국 스스로와 동맹국들을 방어해야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북한을 완전 파괴할 것이라고 북한에 경고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은 성명에서 국가와 인민의 존엄과 명예를 걸고 공화국의 절멸을 떠든 미국 통수권자의 망발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아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은 트럼프가 어떤 정도의 반발을 예상하고 그런 괴이한 말을 내뱉었을 것인가를 고심하고 있다면서 무엇을 생각했든 간에 그 이상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정은은 또 미국 집권자는 정세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나름대로 설득력 있는 발언은 고사하고 우리 국가의 완전 파괴라는 역대 그 어느 미국 대통령에게서도 들어볼 수 없었던 전대미문의 무지막지한 미치광이 나발을 불어댔다고 비난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는 한나라의 무력을 틀어진 최고 통수권자로서 부적격하며 그는 분명 정치인이 아니라 불장난을 즐기는 불망나니이자 깡패임이 틀림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미국 집권자의 발언은 나를 멈춰 세운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길이 옳았으며 끝까지 가야 할 길임을 확증해 주었다라며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앞서 북한 리용호 외무상도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완전 파괴 발언에 대해 개짖는 소리라고 맹비난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핵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해 다자주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포기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촉구했는데요.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진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일환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국제사회가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기존 원칙이 강조됐습니다. 근본적인 북핵 해결 방법으로는 다자주의 대화가 제시됐습니다. 다자주의 대화를 통해 세계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유엔 정신이 가장 절박하게 요청되는 곳이 바로 한반도입니다. 다자주의는 중국과 러시아도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또한 지난 2015년 이란 핵 합의 과정에서처럼 미국 외 주요 국가들도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뜻도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북핵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목표는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나치게 긴장을 격화시키거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로 평화가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북핵 문제를 둘러싼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평화는 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분쟁을 평화로운 방법으로 다루는 능력을 의미한다는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레이건 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한 것은 미국 보수층 오피니언 리더들을 의식한 메시지로 보입니다. 기조연설에서 촛불혁명의 의미를 설명한 문 대통령은 평창올림픽의 성공이 평화의 빛을 밝히는 촛불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회식장에 입장하는 북한 선수단, 뜨겁게 환영하는 남북 공동응원단, 세계인들의 환한 얼굴들을 상상하면 나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 단일팀이 아닌 남북 공동응원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평화라는 단어를 30여 차례나 사용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강조한 문 대통령의 메시지에 국제사회가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됩니다. 미국 뉴욕에서 연합뉴스TV 고일환입니다. 한미 정상이 평화적인 방식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지금은 강력한 대북 압박이 필요하다는데 거듭 공감했습니다. 한국에 미국의 최첨단 군사자산을 추가로 배치하는 데도 합의했는데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개월 만에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G20 당시 한미일 정상 만찬을 포함하면 세 번째 만남입니다.
양 정상은 6차 핵실험을 비롯한 북한의 계속된 도발을 강력 규탄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평화적 방법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대단히 개탄스럽고 또 우리를 격분시켰는데 그에 대해서 미국이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대응을 잘해 주셨고 그런 그 강력함이 북한을 반드시 변화시킬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As you probably know, we've had a few discussions over the last number of months, and I actually think we're making a lot of headway in a lot of different ways. 특히 양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선 북한에 대한 압도적 군사력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한국과 주변 지역에 미 전략자산 순환 배치를 확대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한국의 최첨단 군사 자산의 획득과 개발 등을 통해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무기 종류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끊이지 않았던 핵추진 잠수함 도입 논의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우리 측의 전력 열세를 극복할 대안으로 꼽혀왔으며 문 대통령도 대선 전부터 도입 필요성을 언급해왔습니다. 이어진 한미일 정상 오찬에서도 새 정상은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을 최고 강도로 압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일 양국에 대한 방위 공약은 굳건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도 빈틈없는 북핵 대응 공조 의지를 재확인한 한미 정상은 오는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이루어질 추가 정상회담에서 북핵 대응과 관련한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연합뉴스TV 이경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무역 거래를 하는 금융기관과 기업, 개인을 겨냥한 새 대북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을 겨냥한 사실상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에 근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윤석희 특파원입니다. 미 행정부가 도발을 멈추지 않는 북한에 대해 경제적 압박 수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렸습니다. 유엔 총회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불량 정권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기관들을 용납할 수 없다며 새로운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공개했습니다. Our new order will give the Treasury Department the discretion to sanction any foreign bank that knowingly conducts or facilitates significant transactions tied to trade with North Korea. 북한의 섬유와 어업, 정보기술과 제조업 등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켜 수입원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과 러시아 등을 압박하기 위한 세컨더리 보이콧에 근접한 고강도 독자 제재란 평가입니다. 북한의 해외 송금과 무역 결제가 마비됐던 지난 2005년 방코 델타 아시아은행 방식의 제재 가능성도 열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 are now on notice that going forward they can choose to do business with the United States or with North Korea, but not both.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 인민은행이 북한과 신규 거래를 중단하도록 했다는 소식을 높게 평가하면서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제재 동참을 독려했습니다. I want to just say and thank President Xi of China for the very bold move he made today. That was a somewhat unexpected move and we appreciate it.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여전히 대화가 가능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못할 게 뭐 있느냐며 협상의 여지도 남겼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윤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까지 한미일 3국 정상은 대북 공조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화와 압박을 두고 불협화음을 내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예상을 깨고 탄탄한 대북 공조를 재확인했다는 평가입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한미 또 한미일 정상회동에서 이견이나 불협화음은 없었습니다. 갈수록 아주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그런 그 강력함이 북한을 반드시 변화시킬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지난 6월 정상회담 때 한미 FTA를 돌발적으로 꺼냈던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은 북한에 집중할 때라며 공조에 힘을 실었습니다. But much more importantly, frankly, than trade is the other aspect of our relationship that we're working with, and that has to do with North Korea. 한미일 정상은 미국의 새 대북 제재 행정명령에 대해서도 실효적 조치가 될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강한 조치를 내려주신 대통령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한국도 그에 대해서 최대한 공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さらなる取り組みも必要であります。その中において今ドナルドが大統領令に署名をしたという発表がありました。従来ない新たな段階の圧力をかけていく観点から 대화냐 압박이냐를 두고 평행선을 달릴 수 있다는 일각의 예상과 달리 한미일 간 대북 공조가 탄탄함을 재확인했다는 평가입니다. 긴밀한 정책 공조를 바탕으로 한미일 3국 협력 및 여타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결집하는 북한 문제에 있어 흔들림 없이 같은 배에 타고 있음을 보여준 한미일. 중국과 러시아 설득 작업에도 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성서환입니다.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하루 연기해 현지 시간 23일 오후 연설을 할 것이라고 유엔 관계자들이 전했습니다. 북한이 스스로 연기를 요청한 것인지 전체 기조연설 순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재조정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리 외무상은 뉴욕 방문 이틀째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대꾸하지 않은 채 침묵했습니다.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여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올림픽 홍보차 미국을 찾은 노 차관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뉴욕에서 특파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역대 남북 스포츠 교류를 돌이켜보면 언제나 북한에 전례 없는 위협이 있었고 참여는 극적으로 이루어졌다며 북한 선수들은 일부 예선전에도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을 포함해 최대 100개국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각국 정상들이 참석하면 자연스럽게 스포츠 외교 무대도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영유아와 임산부 등 북한의 취약계층을 돕는 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원 시기는 남북관계 상황 등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해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는 유니세프와 세계 식량 계획을 통해 800만 달러, 우리 돈 90억여 원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진행하는 방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인 이번 지원 사업은 유엔 산하 국제기구들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아동과 임산부에게 영양 강화 식품을 제공하고 백신과 필수 의약품, 영양실조 치료제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 주민, 특히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계층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하여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분리해 추진한다는 방침을 일관되게 밝혀왔습니다. 정부는 다만 구체적인 지원 시기는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북관계 상황 등 전반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6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이딴 북한의 도발로 지원 반대 여론이 확산하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대북 지원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를 알고 있다며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이루어진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제기구의 사업 계획상 지원은 올해 안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은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단돼 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2차 협상을 미국에 제안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현지 시간 20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 무역대표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가진 회담에서 한미 FTA 2차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제안했고 조속히 개최하자는 데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차 공동회의에서 미국은 무역 적자 해소를 요구했고
우리 정부는 FTA의 경제적 효과를 공동 분석하자고 제안하며 이견만 확인했습니다. 산업부는 상호 호혜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미 측과 열린 자세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들의 그 사법부에 대한 개혁의 의지, 이 코드에 맞출 수 있는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 특정 단체 출신 후보를 지명하는 것은 민심에 역행하는 악수를 둔 것이다. 대법원장과 헌재 소장이 동시에 공석이 된 사상 초유의 국가적 대혼란만큼은 막아주십시오. 공공적 당론으로 정하자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자유투표를 일관되게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 160표, 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서 대법원장 김명수 임명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을 위한 사법부를 만들겠습니다. 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네,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에서 대거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가 160표, 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서 대법원장 김명수 임명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예상을 뒤엎고 가볍게 국회 문턱을 통과했습니다. 가결 정족수 150표를 10표나 넘긴 겁니다. 민주당 121명에 정의당, 새민중정당, 정세균 국회의장까지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해도 130표에 불과한 상황. 야3당에서 적어도 30명이 찬성표를 던진 셈인데 캐스팅 보트를 쥔 40석의 국민의당에서 대거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리 국민의당 의원들이 많은 숱한 고뇌와 고민 끝에 이성이 감성을 누르고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인준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도 일부 이탈표가 나왔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됩니다. 우리가 기호했던 그런 대법원장이 아니라 역사의 기록에 남는 훌륭한 대법원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의 개혁과 민생을 위해서 뜻을 함께하는 야당과 더 손을 굳게 잡고 협치의 길을 활짝 열어나가겠습니다. 김 후보자의 국회 인준으로 김희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부결에 이은 사법부 수장 동시 공백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김명수 인준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여권은 일단 한숨을 돌리고 개혁 동력을 모을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여소야대를 절감한 만큼 새로운 협치 전략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인사청문 전국에서 파괴력을 과시했던 야권의 심사도 복잡합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최근 김희수 전 헌재소장 후보자에 이어 김명수 후보자 임명도 불발됐다면 당은 책임론 등으로 내용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김명수는 문재인 정부의 최대 개혁 과제 중 하나로 꼽히는 사법개혁의 동력 확보와도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카드입니다. 여당과 정부는 이번 인준안 통과를 계기로 개혁 입법과 예산안 등 정기국회 핵심 과제를 추진할 근력을 상당 부분 회복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길고 긴 인사청문 터널을 거치며 여소야대 한계를 절감한 만큼 실질적 협치를 고리로 야당의 틈새를 파고드는 전략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점점 위력을 더해갈 것으로 보였던 야권 공조 행보에는 커다란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좀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야권 진영의 엇갈린 정치적 이해관계가 이번 대결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는 겁니다. 자유투표 방침을 끝까지 고수한 국민의당은 앞으로도 보수야당과는 질적으로 다른 길을 걸어갈 것임을 또 한 번 확인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4개 교섭단체 체제, 중요 쟁점마다 여야 간의 힘겨운 줄다리기와 합종연행은 앞으로도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지난 6월에 임명된 청와대 참모진 28명의 평균 재산은 10억 2,1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게재한 바에 따르면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총 54억 3,600만 원으로 가장 많이 신고했습니다. 이 중 부동산 보유액이 17억 800만 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신지연 해외언론 비서관이 24억 6,700만 원을 신고했고 이호승 일자리기획 비서관 등 9명이 10억 원대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반면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가장 적은 마이너스 6,400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예금이 2억 2천만 원이었지만 채무가 2억 8,600만 원으로 더 많았습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전 전 간부의 지난 6월 임명된 고위공직자 총 114명의 재산도 공개했습니다. 신현수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이 부동산 재산 32억 원 등 부부 합산 63억 원을 신고해 이 중 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5억 4천만 원을 신고했고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1억 6천만 원, 박은전 국민권익위원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각각 18억 원대를 신고했습니다. 파리바게뜨의 불법 파견과 임금 꺾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본사가 불법 파견한 인력을 직접 고용하고 그동안 덜 준 임금 110억 원도 지급하라고 지시했는데요. 네, 이에 파리바게뜨는 업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며 당혹감을 드러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가맹점 제빵기사 5,400명이 불법 파견된 것으로 봤습니다. 제빵기사들이 외부 협력업체에서 파견되지만 정작 업무 지시는 본사에서 받아 파견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카톡으로 묶어놓고 업무 지시를 시도 때도 없이 이들의 채용과 승진, 임금 등의 기준도 본사가 정했습니다. 협력업체 대부분은 본사 퇴직임 직원들이 만든 마피아 업체. 고용부는 본사와 협력업체들이 불법 파견으로 제빵기사 1인당 임금 약 1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빵기사들은 근로시간을 조작해 수당을 덜 주는 이른바 임금 꺾기로 최근 3년간 110억 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협력업체들은 앞서 근로감독이 시작되자 이 중 일부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고용부는 이를 모두 지급하고 본사가 제빵기사 전원을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파리바게뜨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며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의 판단을 보면 계약이 없던 형식이 어떻든 명칭이 어떠하든 간에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의해서 판단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프랜차이즈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했는데 그 범위를 넘었다라고 본 겁니다. 정부가 프랜차이즈 업계에 처음으로 불법 파견이라는 유권 해석을 내놓으면서 업계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 TV 박수주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배우 문성근 씨와 김여진 씨의 나체 합성 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는 국정원 직원 2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가려집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반 국정원 직원 유모 씨와 서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엽니다. 2011년 5월 당시 국정원 심리전단 팀장이었던 유 씨와 팀원이던 서 씨는 두 배우가 마치 부적절한 관계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합성 사진을 만들어 보수 성향의 인터넷 카페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정원 정치 공작의 피해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조만간 검찰에 직접 나와 피해 상황을 진술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가해자격인 원세훈 전 원장도 이르면 다음 주쯤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원세훈 전 원장과 함께 국정원 댓글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검찰에 다시 불려나왔습니다. 원세훈 원장한테도 보고를 하셨습니까? 검찰 조사에 성실히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정치적 방해 공작을 사주하고 사이버 외곽팀에 국정원 예산을 지급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구속된 민전단장과 마찬가지로 이 전 차장이 반대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국정원의 공작에 깊숙이 가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박원순 제안 문건에는 3차장 보고를 의미하는 표기가 있는 데다 댓글 사건 재판부도 국정원 사이버팀이 이 전 차장에서 원전 원장으로 이어지는 보고 체계를 갖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박 시장을 직접 불러서 피해 상황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조사를 앞두고 국정원 공작의 외부 행동대장격인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도 검찰에 불려나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추 전 사무총장이 박 시장 등에 대한 반대 활동을 한 의혹과 관련해 유의미한 진술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수사 의뢰된 이명박 정부 국정원판 블랙리스트 수사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검찰은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주도한 김주성 전 실장에게 출국 금지 처분을 내리고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이소영입니다.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오늘 열립니다. 검찰은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두 10대 소녀들에게 사실상 적용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는데 법원의 판단은 어떨까요? 김인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8살짜리 여자아이를 유인해 살해한 것도 모자라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소녀들에게 검찰은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를 살해한 17살 A양에게는 징역 20년을, 살해를 공모한 18살 B양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소년범의 범위 내에서 또 사실상 사형이 사문화된 시점에서 각각 적용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겁니다. 검찰은 특히 B양의 경우 범행을 지시하고 신체 일부를 건네받는 등 범행의 잔혹성과 계획성이 짙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당초 살인방조 혐의로 기소됐던 B양은 결심 공판을 앞두고 살인으로 죄명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A양은 자신이 심신미약 상태로 우발적인 살인이었다고 주장했고 B양은 살인 지시를 한 것은 아니라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들에게 어느 정도의 형량을 선고할지 관심은 무척 뜨겁습니다. A양의 경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등이, B양은 공모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현장에 없었고 직접 범행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청소년들의 이딴 강력범죄로 소년법 폐지를 둘러싼 논란도 거센 상황에서 재판부가 이들을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을 무시하지는 못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연합뉴스 TV 김민혜입니다. 어제 오후 경기 광주시에 있는 공장에서 폭발을 동반한 큰 불이 나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새벽 강원 삼척에서는 유조선이 불에 붙어서 인도네시아 국적 20대 선원이 숨졌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지붕 위로 시커먼 연기와 함께 성난 불기둥이 치솟습니다. 이내 다시 큰 폭발음이 나면서 공장이 또 한 번 화염에 휩싸이고 놀란 주민은 비명을 지르며 손에서 휴대전화를 놓칩니다. 경기 광주에 있는 포장지 생산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5시쯤. 큰 폭발과 함께 불은 더 번져 공장 3개 동을 태운 끝에 1시간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직원과 주민 20여 명이 다쳤고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공무원 3명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2톤짜리 1기가 폭발하면서 주변으로 그 파편이 많이 튀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가지고 다수 사상자가 발생을 했지. 어제 저녁 7시 50분쯤 경기 양평에서는 61살 김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던 53살 이모 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화재로 이어져 차 한 대가 모두 불에 탔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에는 강원도 삼척항 인근 해상에 있던 천여톤급 유조선에서 유증기 폭발 사고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11명이 배에 타고 있었는데 인도네시아 국적의 27살 선원 1명이 숨졌고 60살 한국인 선원 1명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해경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연합뉴스 TV 강은나래입니다. 영화 김광석의 감독인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고 김광석 씨의 딸 서연양의 사망과 관련해 재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습니다. 이 감독은 유족 동의를 얻어 김 씨의 상속녀 서연양을 찾는 과정에서 10년 전 숨진 사실을 확인했다며 당시 쓰러진 서연양을 처음 발견한 어머니 서모 씨를 출국 금지하고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감독 측은 타살 의혹을 제기하며 저작권 소송 과정에서 서 씨가 재판부에 서연양의 죽음을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한 법적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아파트 임차인을 상대로 소송을 벌여
보증금 1억 2천만 원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정 씨가 집주인을 상대로 낸 임대차 보증금 청구 소송에서 1억 5천만 원 중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 청담동의 이 아파트는 최순실 씨 모녀가 지난해 9월 출국 전까지 살았던 곳으로 어머니 최 씨가 구속되자 정 씨는 바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당시 집주인은 위약금과 수리비 등 5천만 원을 제외하고 1억 원만 내주겠다고 통보했고 이에 정 씨는 보증금 전액을 돌려달라며 지난 6월 소송을 냈습니다.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약세를 보였던 서울 아파트 값이 최근 2주 연속 올랐습니다.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저가 매수와 가을 이사철에 따른 수요 증가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경기도 분당과 대구 수성 등 추가 규제 지역 집값도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지난 18일 기준 서울 평균 아파트값은 한 주 전보다 0.04%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주 연속 강세로 지난주보다 상승폭을 0.03%포인트 키웠습니다. 서울 강남 4구 중 강남, 서초는 약세를 지속했지만 강동, 송파구는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반등과 신규 아파트 중심으로 호가가 오르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투기 과열지구인 세종시는 보합을 기록했고 경기도 과천은 2주 연속 소폭 하락했습니다. 반면 지난 5일 추가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광역시 수성구는 오름세를 지속했습니다. 분당 같은 경우는 판교나 이런 데 비해서 가격이 많이 싸잖아요. 근데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부각이 되면서 투자자나 수요자들이 좀 매입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대구 쪽 같은 경우는 어떤 지역적인 특성, 거기가 이제 교육 쪽을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전문가들은 가을 이사철을 맞아 당분간 아파트값이 강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본격적인 추세 전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정부가 최근 서울 강남의 아파트 재건축 수주 과정에서 시공사가 과도한 이사 비용을 책정한 것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반포주공 1단지 수주 과정에서 현대건설이 주민들에게 약속한 이사비 7천만 원 지원은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시정을 지시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로펌의 법률 자문을 의뢰해 과도한 이사비 지원이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검토해왔습니다. 또 최근 강남 지역 재건축의 시공사 선정이 과열됨에 따라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없었는지 합동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진단 의료기기 사용권을 둘러싸고 촉발된 의사와 한의사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노인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시행 중인 노인 외래 정액제를 손본 건데 이게 의사와 한의사 간의 갈등을 부채질한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지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내년부터 노인 외래 진료비가 병의원은 저렴해지는 반면 한의원에서는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가 노인 외래 정액제 기준 금액을 병의원만 상향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노인 외래 정액제란 65세 이상에 대해 총 진료비가 15,000원 이하일 경우 본인 부담금의 10%만 내게 하고 15,000원이 넘으면 총 진료비의 30%를 내게 한 제도입니다. 원래 이 제도는 병의원과 한의원 모두 적용됐습니다. 의료계는 진료비 상승 등의 이유로 기준 금액 상향을 주장해왔고 정부는 이런 요구를 수렴해 총 진료비 2만 원 이하는 10%, 2만 원 초과 2만 5천 원 이하면 20%, 2만 5천 원 초과면 30%를 내도록 기준 금액을 바꿨습니다. 이에 따라 병의원에서 진료비가 2만 원이 나왔다면 종전에는 6천 원을 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2천 원만 내면 됩니다. 문제는 병의원만 적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겁니다. 진료비 총액이 2만 원인 경우를 예로 들면 환자 부담금은 병의원에서는 2천 원이지만 한의원에서는 6천 원이 됩니다. 한의사 단체는 협회장이 단식 투쟁에 나서는 등 강력 반발하지만 복지부는 한의학계와는 별다른 논의가 진척되지 않아 병의원부터 적용하게 됐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개정을 두고 노인들의 진료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상당수 노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데 상대적으로 의료비 부담이 커진 한의원을 이용하기란 쉽지 않을 거라는 목소리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기아자동차가 25일부로 잔업을 전면 중단하고 특근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노조에 통보했습니다. 기아차는 근로자 건강과 사드 여파 생산량 조정 등의 배경을 내세웠지만 지난달 31일 기아차의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법원의 1심 선고가 결정적인 배경이 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기아차는 구조적으로 잔업과 특근을 완전히 없애기 어려운 업무 분야의 경우 신규 인원 채용이나 교대제 개편, 직무 자체 개선 등을 통해서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제 추석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차례상 장 보랴, 명절 선물 준비하랴, 돈 쓸 일이 참 많죠. 그런데 날짜만 잘 고르면 이 비용을 조금은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장 보기 좋은 날을 홍정원 기자가 소개합니다. 맨 앞줄 과일부터 마지막 줄 매와 갱까지 홍동백서 동조새를 지켜 차린 전통 차례상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경기도식으로 이렇게 전통 차례상을 차리게 되면 28가지 재료비를 구매하는데 약 22만 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추석 때와 비교해보면 3.4% 값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알뜰하게 장을 보려면 날을 잘 골라야 합니다. 선물용 수요가 몰리는 연휴 2주 전과 막판 장보기 행렬이 이어지는 추석 직전을 피하는 게 핵심입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 같은 축산물이 대표적입니다. 아직 선물 수요가 계속되고 있어 되도록 다음 주 중반 이후 구매해야 품질과 가격 둘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사과와 배와 같은 과일류는 명절에 임박해 다양한 품종이 시장에 한꺼번에 풀리는 특성이 있어 추석 일주일 전쯤이 좋은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때입니다. 채소류와 수산물은 신선도를 고려해 추석 당일 3에서 5일 전에 구매하는 것이 좋은데 다만 명태처럼 부침용으로 많이 쓰는 몇 개 품목의 경우 이보다 하루나 이틀 정도 일찍 사두시면 좋습니다. 시장 보기가 가장 좋은 시기는 27일에서 30일 사이이고요. 대형 유통업체보다는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게 약 10만 원 이상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오는 28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한 차례 더 추석 성수품 구입 비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하루의 주 일정을 미리 살펴보는 보도국 AMPM 시간입니다. 9월 22일 금요일 오늘의 주 일정 함께 보시죠. 양승태 대법원장이 오늘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퇴임식을 하고 42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무리합니다. 6년 임기를 끝내고 퇴임하는 양 대법원장은 평생 법관 재도입, 사실심 충실화, 대법원 전원 합의체 강화 등 수요자인 국민 중심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법원은 국민 속으로, 국민은 법원 속으로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양승태 사법부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민 초청 행사, 사법제도 개선 토론회 등을 늘렸습니다.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의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선고 공판을 열고 주범인 17살 A양과 시신 일부를 건네받은 공범 19살 B양의 혐의에 대해 판단하는데요. A양은 지난 3월 8살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양은 B양이 사람 손가락이 갖고 싶다며 시신 일부를 요구해 살인을 저질렀다고 요구하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또 반성의 여지가 없다며 각각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미국 뉴욕 방문 일정을 마치고 오늘 밤에 귀국합니다.
취임 후 두 번째로 미국을 방문한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관련해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확인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회동에서는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 하기 위한 제재와 압박의 수위를 최고조로 높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주목할 일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AMPM이었습니다. 오늘을 비롯해 주말까지 맑은 하늘이 계속되겠습니다. 단 일교차가 크겠고 내일은 중국발 황사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지은 캐스터. 네, 오늘도 파란 하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서울 외 내륙 많은 곳에는 안개가 껴 앞이 좀 뿌옇죠. 그래도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니 안심하셔도 되겠고 안개는 오전 중에 빠르게 사라지겠습니다. 기온도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아침에 대부분 15도 안팎까지 떨어졌었는데 벌써 서울 기온 17.2도 가리키고 있고요. 전주는 18.4도, 부산은 20.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더울 정도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서울과 전주, 대구 모두 27도로 대부분 25도를 웃돌아 어제보다도 높겠습니다. 하늘도 맑아 가을볕이 뜨겁겠는데요. 제주는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자외선은 충청과 남부지방에서 높겠고요. 오존 농도는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서 짙어지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맑겠는데요. 내일 중부지방은 새벽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또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가 영향을 주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일교차는 계속해 크겠습니다. 옷차림 잘하시고요. 자외선 차단 잘하시고요. 하늘을 즐길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올해로 12번째를 맞는 국내 최대 규모의 문화 콘텐츠 마켓 종합 전시회인 광주 에이스페어가 개막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올해는 자페어 등 행사가 함께 열리고 있는데요. 가상현실 관련 콘텐츠들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김경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안경을 쓰고 4D 앰뷸런스에 탑승하자 음극구조 현장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긴박한 상황이 전개되자 의자까지 흔들려 실제 앰뷸런스에 오른 느낌입니다. 가상현실 안경을 쓰고 열기구에 오르자 밀림을 날아다니는 새들이 손에 잡힐 것만 같습니다. 진짜 열기구 한번 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체험이었어요. 화산 같은 것도 보이고 바다도 보이고 독수리가 이렇게 앞에서 날아가는데 국내 최대 규모의 문화 콘텐츠 전시회인 광주 에이스페어에서 만날 수 있는 가상현실 세계입니다. 올해 광주 에이스페어에는 40개 나라에서 모두 440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방송,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그다음에 AR, VR 각종 문화 콘텐츠를 보여주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문화 콘텐츠 관련 어떤 세계적인 트렌드를 볼 수도 있고 특히 해외 바이어가 한 300~400명 정도 와 계시기 때문에 이 분야에 큰 시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류 문화 확산의 선봉장 역할을 한 각 방송사의 신규 프로그램과 기술도 만날 수 있습니다. 방송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광주 에이스페어는 지역에서 열리는 콘텐츠 시장으로서는 대단히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자페어와 세계 웹 콘텐츠 페스티벌이 함께 열려 청년들에게 다양한 구직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행사는 오는 24일까지 계속됩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이상으로 라이브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